어, 바- 반갑습니다. 저는 구모룡입니다. 디카시 세미나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제가 디카시에 대해서 뭐 일찍부터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발제를 하게 하셔서 한편으로 부담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의미 있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제 발제는 주최 측에서 한 10분 정도 동영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11분 정도 제 발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그 디카 시학에 실린 제 발제 그 원고를 바탕으로 새롭게 이렇게 화면을 구성해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티카시는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시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포착을 하면서 곧 바로 이를 문자로 표현한 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뭐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시심이 있어야 되겠죠. 시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은 뭐 늘 품고 있는 것이 우리들인데, 우리가 시를 좋아하는, 사랑하고 읽는 우리들이 시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사물이나 풍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것을 바로 이미지를 디지털 카메라로 포착을 하면서 동시에 그걸 시어로 몇 구절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디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이런 시심이라는 것은 꾸준히 우리 속에 누적이 되어 있고 또 그런 마음이 늘 이렇게 의식 무의식 속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풍경이나 사물을 순간적으로 포착하면서 그런 시심이 발동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간의 미학입니다. 이 순간의 미학은 사실은 시도 그런 순간에 순간적인 이미지가 우리에게 내리에 박혀 있다가 그 이미지가 시로 이렇게 만들어 구성되는 것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시서기는 우리의 뇌리에 담긴 그 이미지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이제 구성을 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었다면은 디카시는 사진과 시의 그 순간적인 무매개적인 결합, 분명히 사진과 시는 언어는 서로 다른 미디어입니다. 다른 미디어인데 이것을 같이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이겠죠. 그동안에 우리의 창작 방법은 대체로 표현이든 재현이든 주어진 것과 구성된 것의 이분법입니다. 어떤 사물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시상을 떠올리고 화가가 어떤 구도 속에 어떤 그림을 스케치를 하고 그걸 화폭에서 담아내듯이 이렇게 주어진 것과 구성된 것의 이분법인데 디카시는 이제 그것을 비문법으로 그렇게 사진과 시를 무매개적으로 이렇게 바로 연결하는 이런 방식이 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디카시라는 장르가 새로운 장르라는 것이죠. 기존에 있던 형식이나 기존에 있던 방법하고는 다른 어떤 표현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디카시의 쟁점을 생각해 볼 때 시와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를 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와 같은 시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호라티우스부터 시가 나올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고 동아시아에서도 시 속의 그림이라든지 그림 속의 시라든지 이런 어상론이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와 이미지의 그 관련성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오래되고 우리의 시법의 하나의 꾸준한 전통인데 이것이 이제 사진이라는 새로운 어떤 미디어 가운데서도 19세기의 후반에 발명된 그 사진과는 다른 디지털 카메라의 어떤 적각성, 정물성 여기에서 이제 디카시가 나오는데 이것은 기존의 시와 이미지의 문제를 바로 이 현실 속에 불러낸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와 사진의 관계도 유사하다는 것이죠. 사진이 불러오는 어떤 감정, 사진이 우리에게 자극하는 이 감정의 방식이 기존의 회화나 조각 이런 것과 달리 시와 음악과 훨씬 더 유사하다. 유명한 사진작가, 사진 이론가인 필립 퍼키스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진이라는 게 순간적인 이런 포착이고 그것은 우리의 정동을 움직일 때 시와 음악과 유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존 버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진은 어떤 관찰하는 자식이 어떤 장면을 순간적으로 포착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감흥의 방식은 굉장히 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앙리 까르티에 브레송이 말한 결정적 순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날에 와서는 일상의 순간 주관적인 표현이 사진으로 작동하는 사진과 어울려 작동하는 이런 방식으로 본다면은 시와 사진의 어떤 전면은 일찍부터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가운데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진은 다큐멘터리 사진입니다. 예술 사진은 사진 작가가 그걸 예술로 형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빛의 조작을 가하고 오늘날에 와서는 기술적인 조작을 하죠. 포스업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디카시의 경우에 포스업의 문제, 그 기술적인 조작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문제도 있는데 일단은 디카시의 정의는 이런 그 기술적 조작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진을 포착한 것을 시로 옮기는 시와 연관시키는 이런 것인데 사진과 시선의 권력의 문제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디카시의 경우에는 이런 사진이 가지는 그 시선의 권력을 극복하는 노력으로 나타나야 된다. 수전 손택은 사진이 타자의 고통을 외면하게 하고 오히려 그걸 소유하게 만들고 지배하는 그런 역기능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뒷가시를 쓰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사물에 대한 지배, 어떤 타자에 대한 지배 이런 권력의 표현이 되지는 않아야 되겠죠. 그것이 디카시의 정신이 아닌가 사진을 바라보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카시라는 것은 사진을 통한 시적 포착과 언어 표현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고 모두에서 말씀드린 서로 다른 미디어의 이론적인 만남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창작 방식은 뭐 시든 소설이든 회화든 조각이든 건축이든 음악이든 다 이것이 미디어 간의 어떤 그 이원적인 것이었죠. 이미 주어져 있는 자연 현상과 사물을 우리가 언어로 또는 다른 어떤 형태로 구성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이원적인 것을 지금은 사진을 통해서 바로 언어로 이렇게 연결하는 이론적인 만남을 시도하는 새로운 어떤 그 방식입니다. 이런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을 우리가 찍을 때 사진이라는 것은 이 현실 속에 있는 것의 한 장면입니다. 한 장면을 그 사각형으로 잘라내는 것이죠. 그럼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은 사실은 환유죠. 쭉 사물들이 이어져 있는 환유입니다. 그래서 사진은 현실을 자르는 행위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 작가의 경우 정말 자기 작품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진 작가의 경우에는 자기가 찍은 사진을 줄이거나 넓히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그 찍은 그대로를 두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에 네모 테두리를 두르는 그런 작가들도 있습니다. 자기는 더 느리거나 잘라내지 않았다는. 근데 현실을 찍을 때는 현실을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은 사물들이 쭉 이어져 있잖아요. 사물들이 쭉 이어져 있는데 이것은 환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는. 그 현실 세계를 잘라내어서 그것을 시로 바꾸어내는 이런 이제 자기의 마음과 동일화시키는 이런 행위는 은유죠. 그래서 이 뒷가시는 사진이 가진 환유와 이 은유를 가로지르는 어떤 이런 이제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그 논의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진들은 우리의 말문을 닫게 만듭니다. 이거 뭐 여기서는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전쟁이나 재난의 경우에 아일란 쿠르디가 시리아 난민을 유럽에서 받지 않고 있을 때 지중해 연안에 터키 연안에 아일란 쿠르디의 시신이 이렇게 아이의 시신이 떠올랐을 때 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재난의 문제는 사진 그 자체가 압도적입니다. 이런 사진들은 많죠. 그래서 브레이트도 전쟁 교본에서 그런 사진들을 자기 피난처에서 오려내고 그 옆에다 자기가 글을 쓰고 이랬는데 이건 디카시는 아닙니다. 자기가 찍은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가 만난 사진에서 거기에서 상당한 어떤 시적인 감흥을 이끌어낸 것이죠. 도저히 그 말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 말할 수 있는 것 지금 피난 온 그 겨우 살아남은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보니까 아이는 죽어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전쟁의 비참함을 브레이트는 정언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우슈비츠 가운데 비르케나우라는 그 수용소에서 존드 커만도라는 자기들이 유태인들을 수용 가스실에 보내고 그걸 불태우고 하는 이 작업반이 있습니다. 작업반에게 폴란드 레지스탕스가 카메라를 원래 44년 약간 그 전쟁 말기에 느슨해진 기간에 카메라를 전달해서 4장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이 2장은 잘 보이지 않는데 2장은 시신들을 불태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런 사진은 정말 모든 것을 무릅쓴 이미지입니다. 이런 사진을 두고 우리가 그 옆에 시를 써붙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조르주 디디 유베르만은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무릅쓴 이미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이 이 나즐로 네메스 감독이 4월의 아들이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그러나 영화가 저 사진 한 장에도 육박을 하기 힘든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필립 밀러 같은 사람이 이 정언 이런 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고 이 영화에 대해서 조르주 디디 이베르만이 어둠에서 벗어나기라는 이런 평론서를 얇은 평론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진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와닿는 그 전면이 높다는 것인데 이러한 전면을 저는 최근에 박노해의 그 걷는 독서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박노해는 사진을 찍고 시를 쓰고 방랑을 하고 보행을 하면서 걸어 다니면서 땅에 대한 의뢰를 행하는 그런 과정을 쭉 해오면서 그것을 그때그때 사진과 시로 남겼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박노해의 이 걷는 독서는 대체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디카시에 가깝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포리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디카시하고 조금 거리가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상당히 우리가 목적하는 그런 디카시에 가까운 그런 것이 박노해의 걷는 독서였습니다. 가령 별 앞에 보면은 이 사진을 두고 고요히 가을은 고요히 햇살은 고요히 내 안으로 고요히 걸어오는 것들
마치 그런 이미지죠.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은유로 만들어 봅니다. 사진은 환유인데 이런 시어를 통해서 이 환유와 은유가 만나는 거죠. 자, 이런 장면. 두 번째 거는 한 생에 더 높은 서운 하나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건 좀 이제 아포리즘적인데, 그래도, 바로 이 설산을 두고, 히말라야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꽃 한 송이를 두고 내 작은 글씨가 꽃이었으면 좋겠다. 네 가슴에 심겨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박노해는 이런 그 사진에 대해서 이 소란한 세계의 한 구석에 내 영혼이 오롯이 앉을 수 있는 오래되고 아늑한 의자 하나, 잠깐 생각에 잠기는 그 순간 하나의 세계가 탄생하는 자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이런 그 사진에서는 나에게만 다르게 들리는 소리가 있다. 내 목소리다. 나는 나 자신에게 늘 착각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제게 좋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랑은 함께 앞을 보며 걸어가요. 함께하는 혼자로 빛나는 길을 걸어올래. 물론 이렇게 이제 박노해는 어떤 방랑과 대지에 대한 의뢰, 그러면서 이런 것을 사진을 찍고 바로 거기에 그 언어를 갖다 붙였습니다. 자, 이런 것인데 그때그때 적극적으로 메모를 해설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노해의 걷는 독서는 우리가 말하는 뒷가시의 상당히 좋은 그런 사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뒷가시는 그 바깥의 이미지를 사진으로 잘라내서 그 바깥은 한유인데 이것을 시어를 통해서 시적인 은유로 이렇게 결합을 하는 그런 이제 이 두 미디어가 무매개적으로 연속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 뒷가시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뒷가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이 결론은 아닙니다.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뒷가시는 소멸하는 순간을 지속하려는 우리의 생명의지와 연관되고 우리가 우리의 오늘날 삶이 자본주의화되고 도시화된 이 삶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이 추상화되는 삶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 뒷가시의 영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우연 연기와 먼지로 덮인 세계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맑고 밝은 마음의 눈을 열고자 하는 게 뒷가시다. 그러니까 수잔 존택이 말하는 어떤 시선의 권력이 아니다. 이 소통이고 감흥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단지 보는 시선의 권력이 아니라 우발적인 시적 순간들을 포획하여 지속의 순간들을 그러니까 하나의 일상이나 순간을 지속의 순간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의 순간을 영혼으로 만드는 이런 과정이 뒷가시입니다. 뒷가시의 대상은 자연 사물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자연 사물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시적 감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인데 오히려 도시의 후미진 뒷골목이나 쓰레기로 가득한 시궁창도 우리 뒷가시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감각을 지닌 시인을 충격하고 감흥하는 현실이면 모두 뒷가시로 발현할 수 있습니다. 유희적인 소품성을 넘어서야 되고 감성을 회복하는 시대 전환의 운동으로 이게 뒷가시가 발전해야 됩니다. 환경오염, 기후위기, 우리 팬데믹의 현실에서 감흥의 정치학을 이루고 공존의 미학을 창출하는 데 뒷가시가 기여해야 되겠습니다. 이 기술의 유혹, 그 기술적 조작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을 이겨내고 우리의 미나란 감각으로 생명현상을 포착하는 눈의 지각을 회복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이 뒷가시 서기가 되어야 되겠고 뒷가시라는 새로운 장르의 역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들은 토론 과정에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